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안광석 기자입니다. 자, 작년 바닥에서 주식시장 반등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9조 원대 순매수로 연간 기준 코스피 지수 10% 그리고 코스닥 지수 15% 끌어올렸습니다. 장중 환율 1,300원대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코스피는 2,400 중반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 4월 이렇게 봄철에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출연하신 뒤로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4차 산업 섹터에 대한 이제 맞아요. 성장주 투자는 관심 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하반기 힘겨웠던 시기를 버티고 나니까 또 생각보다 또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는 건 일단 성장주가 아닌가 이런 맞아요. 싶습니다. 2월 초에 뭐 FOMC나 아니면 1월 CPI 발표 통해서 어쨌든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시는 환호를 하고 있었는데 물가는 1월 PPI 기준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고 고용이 미국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이 또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요즘 같은 시황 매크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제가 사실 지난달에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제가 말한 것과 딱 맞는 AI, 로봇, 위성, 뭐 자율주행까지 딱 맞는 모멘텀들이 1월에 유동성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난달 같은 장세에 나왔으면 더 환호를 받고서 조회수가 높았을 텐데 이번 달에는 또 약간 꺾이는 흐름들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달이 좀 불안하긴 했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에서 6조 5천억 매도했어요. 근데 1월 한 달에 코스피 얼마 샀느냐? 6조 3천억 샀습니다. 거의 한 해 동안 판 걸 한 달 동안 걷어들였던 거예요. 그것의 바탕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꺾이는 물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도 3개월 연속 꺾이는 흐름들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생산자 물가 지수도 당연히 소비가 꺾임에 따라서 같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고용, 마지막으로 연준이 우리는 그래도 금리 여전히 인하 계획 없고 계속 올릴 거고 올린 이후에도 상당 기간을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보루가 뭐죠, 여러분? 고용이에요. 바로 고용. 우리는 고용이 견조하다. 그래서 1월에도 사실상 대규모로 빅테크나 이런 쪽들의 감원이 10만 명 가까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굉장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경착륙 우려 없어지네 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과 오죽하면 이제 노랜딩, 착륙 없다, 그냥 날아갈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제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오히려 연준이 여기에서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여전히 강하게 우리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연말까지 시장에서는 금리를 이 정도면은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게 꺾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CPI나 PPI 같은 물가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1월에 계속 얘기들이 나왔죠. 어디도 대규모 감원한대, 여기도 대규모 감원한대 하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이 결국에는 고용시장에 충격파를 던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연준이 얘기하는 우리 그래도 자신감 있게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더 올려야 되는 이유인 고용이 마지막 보루인 고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그토록 자신했던 금리 인상이 멈추고 여기에서 연말 올해 4분기 정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투자자들은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일단 기대하는 건 좋습니다. 기대하고 유동성이 선순환되고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한다는 건 증시에선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연준과는 싸우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격언이죠. Don't fight the Fed라고 하기도 하고요. Never stand against the Treasury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레저리를 우리 같은 결혼하셨나요? 네, 유부남들은 이제 거기 자리를 와이프로 바꿔야 돼요. 절대 와이프에게 맞서지 말라. 네,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 사더라도 절대 그분들의 허락을 득하고 사야 되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금리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내릴 거라 생각하고 미리 진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지수가
단기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이거 코스피 월봉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항상 나오면은 얘기 많이 하는 숫자 뭐죠? 120. 120. 네. 예.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그때 언제 나왔었나요? 저 작년 11월 11월에 나왔죠. 네, 11월에 나왔을 때는 이 9월에 크게 꺾이면서 이거 증시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120 월선을 바로 다음 달에 10월에 강하게 올려버렸어요. 거기다가 11월에도 강한 파동 나왔는데 우리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 갇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120 월선과 여기 정도 2,500 이하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달 제가 지난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음봉이 크게 또 나옵니다. 12월에 나왔었죠. 그런데 1월이 되니까 아까 외국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다고 그랬죠? 지난 한 해 동안 판 거를 한 달 동안에 코스피에서 걷어들이는 이런 행태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정말로 큰 폭 떨어졌다가 큰 폭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고가로 보면 한 달 만에 지수가 11.7%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고점.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엄청난 진폭을 보여요. 1.17인데 9.5면은 10.7 정도가 한 달 만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지는 구간에 크게 반대죠. 이거 이제 레버리지의 반대니까 인버스 같은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런 걸로 큰 수익을 내고 120월선 크게 안 깬 상태에서 월중에 잠깐 깨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에 맞춰놓고 또 쭉 올려서 여기에서 이제 레버리지라던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의 모멘텀을 타고 주가들이 굉장히 폭등했죠. 막 3배, 4배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인데 글쎄요. 이번 달도 아직 2월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 60월선과 120월선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물가가 3개월 동안 꺾이던 게 조금씩 다시 올라오네 라고 느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50bp를 여기에서 인상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실수했던 게 얼마 정도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가 잡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금리를 인하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잡힐 것 같던 물가가 다시 한번 치솟았어요. 이런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연준에서 알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없다라고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되면 안 되겠지만 한 번 정도의 빅스텝, 0.5% 인상이죠. 이 정도를 해서 정말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물가 지표를 한 번 더 확실하게 눌러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장에는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긴 합니다, 솔직히. 네. 사실 작년에 외국인들이 이제 엄청 이제 한국 주식을 팔아제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환율이 1,400까지 갔다가 이제 맞아요.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네. 이제 판 것도 있는데요. 사실 요즘 큰 관심을 별로 안 두시는 것 같지만 스멀스멀 환율이 올라가지고 지금 1,300원 네. 돌파한 상태입니다. 장중으로.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 이거 이래도 괜찮나 싶은 정도인데 네. 물론 이제 환율이 내려오면서 뭐 단기 슈팅을 이제 전망하는 의견은 좀 나가긴 했지만 이 생각보다 올해 상저하고 전망을 많이 하셨던 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네. 1월 상승장 이후로 뷰를 많이 좀 바꾸신 하수가 많은데 교보증권 차원에서는 올해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환율과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교보증권을 대변하는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소속은 돼 있지만 예. 그래서 교보증권의 의견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환율에 요즘 조금 둔감해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왜냐? 우리나라를 아까 좌지우지하는 게 어떤 주체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중에서도 어떤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들 자금이 달러로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환율 이런 것들은 지금같이 매크로가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놓치고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가파르게 환율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이 환율 갔던 게 1,444원. 거의 1,45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꺾이기 시작한 게 급격하게 물가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우리가 킹달러, 달러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치켜 세워주는 게 지금은 이제 좀 꺾였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미국 금리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금리는 계속 올라왔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물가 지표가 꺾이고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킹달러 현상도 조금씩 꺾였던 흐름들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1200원 거의 초반 정도까지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얘기들, 그리고 연말에 점도표상에서 기준금리, 연준 위원들이 연말에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에 가 있어야 되느냐를 이렇게 점으로 찍는 표를 점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지금 스탠스라던가 이런 금리 상황, 매크로적인 부분들, 환율, 이런 거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소홀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것만 봐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 지표를 놓치고 보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또 올라오는 흐름이 심상치 않아요. 이번 달 놓고 보면은 저점 마이너스 1.26%의 1216원이었는데 지금 고가가 1288원, 거의 1300원을 넘보는 수준까지 환율이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지난달에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한 해 동안 팔았던 금액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환율이 튄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에 의한 환차 손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 왜냐하면 금리만 놓고 딱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이라던가 2차 전지 쪽에 우리 밸류체인이 워낙에 한국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었던 부분들과 반도체 관련돼서 시황 업황이 여전히 안 좋은 거 팩트예요. 그런데 뭐가 좋았죠? AI, 로봇 이런 쪽이 좋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AI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반도체? HBM이라는 이런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D램을 하나가 아니라 수직으로 여러 개를 연결하는 반도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AI가 급격하게 오픈 AI라는 쪽으로부터 화두가 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4배, 5배 가격 쳐줄게, 물건 좀 줄래? 라는 수요들이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을 기대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열리고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그러면 중국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중국은 생산 공장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소비 지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미국은 전체 GDP의 3분의 2가 소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 물론 우리에게는 바짝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요즘 뭐가 안 좋죠? 공장 돌아가니까 미세먼지가 또 안 좋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안 좋은 반작용도 있겠지만 일단은 멈춰있던 중국의 생산 기지, 중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의 생산 기지예요. 그게 다시 돌아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은 이제 생산 공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들 결코 우리가 지금 당장 좀 만만하게 봐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월에 코스피 상으로 좀 지수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왔던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on't fight the Fed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We can find the meeting point라고 해서 타협점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섹터와 업종, 종목은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 자산을 지수에 의지한 그런 종목들에 밀어넣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이슈가 있다거나 요즘엔 또 이제 SM이라던가 하이브 이런 쪽 이슈 있고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을 승소했다라는 이슈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가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가 무상향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 이런 이슈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시장이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정말 물가가 꺾인다라고 생각하고 연준도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금리 인하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1금융권 은행 예금 금리가 3%대로 내려오면서 맞아요. 은근히 자 연초 대비 이제 고객 예탁금도 좀 늘어나는 등 이제 네. 주식 투자를 다시 좀 해보려는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증권사 주가도 뭐 ST올에 더해져가지고 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요즘 뭐 국내 주식 투자 다시 좀 그 작년에 아픔을 딛고 시작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예탁금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는 누가 들어온다는 거죠? 개인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스마트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반적인 개인들과 하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양상. 그럼 누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따라가는 그런 스마트한 좀 개미분들이 많아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동안에 1월에도 굉장히 지수들이 외국인들이 사면서 많이 올랐어요. 예. 그때 개인들이 뭐 샀냐라고 하면은 인버스 2배짜리 이런 것들 많이 사셨죠. 네. 그래서 조금은 스마트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월만큼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인들은 2월에도 계속 사고는 있어요. 예. 지금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제가 사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어요. 누구 위주로? 금융투자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2월 들어서도 1조 7,400억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1월에 샀던 것만큼 강한 건 아니지만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이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온전히 받으면 좋겠는데 누가 개입을 하고 있죠? 개인들이 8천억 정도를 사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거 위주로 사느냐? 여전히 전기전자 운송 장비는 외국인들의 영역이에요. 전기전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갈 거고요. 운송 장비에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이런 쪽들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보험이라던가 이런 쪽들을 외국인들은 좀 담고 있었고요. 근데 개인들은 그와는 또 반대되죠. 전기전자 운송 장비는 오히려 던지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파는 쪽들을 이런 식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쪽들의 큰 수급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을 사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어느 업종과 섹터에 들어가는지,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 업종을 사고 있는지, 그 종목을 사고 있는지, 이 정도 흐름은 좀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그래도 안전 마진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정된 수급 기준으로 제가 좀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좀 많이 산 종목이 어떤 건지 좀 짚어봤는데요. 네네. 일단 삼성전자가 역시 가장 많이 산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또 얼마나 많이 물려 계십니까? 네. 예, 올해 기준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 엔비디아, 뭐 챗GPT 이런 거 뜨면서 많이 그럼요. 올랐거든요. 네, 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7만 전자는 언제 가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텔도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삼전이랑 네. 하이닉스는 조용한 건지, 아니면 7만 전자 올해 간다는데 목표가를 많이 올리시면서 여의도 네. 증권가에서 과연 가능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일단 시간은 좀 필요한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AI 쪽 굉장히 핫한 화두였는데 여기에서 이 HBM이라는 고집적 고효율의 반도체 DRAM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예전에는 효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DRAM이나 낸드 플래시 대비했을 때 많이 안 팔리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오픈 AI가 활성화가 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이걸 사용하고 향후에 유료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AI가 빠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돈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HBM 반도체를 만드는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이런 쪽들의 주문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DRAM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주요 수입원이에요. 그런데 재고의 고점을 아직도 안 지났다라는 평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재고가 결국엔 소진이 되면서 어떤 1998년도라던가 금융위기 이런 때처럼 재고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위적 감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연적 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 2위권, 3위권, 4위권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지금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1998년과 금융위기 때 보면은 어려웠던 상황들에서 계속 낸드 플래시라던가 DRAM 가격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서 가격의 하락이 멈추지를 않고 적자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업체들에서 그때도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쌓여 있었던 재고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진이 되었고요. 재고가 소진이 되다 보니까 고객사들은 재고를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DRAM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뒤로 몇 년 동안 또 반도체 쪽은 장기 호황 이런 상황들이 사이클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 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 생산 공장이고 이쪽에서의 IT 세트 수요가 결국에는 증가가 돼야 되지만 DRAM이라던가 낸드 쪽 이런 쪽들은 결국 재고 소진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결국에는 부양 정책을 또 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미국도 일단은 금리를 인상하던 게 예전에는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기울기 그 자체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피크아웃인 거죠. 그래서 실적이 피크아웃 하는 거는 저희는 싫어하지만 금리라던가 물가가 피크아웃 하는 건 우리가 반길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IT 쪽에서 기본적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될 것이다. 다만 시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해서 어떤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손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저력을 믿고 일단은 지금은 홀딩을 해야 될 구간이다. 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 쓰셔서 반대매매 비율까지 근접을 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현금 또는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는 선까지 본인이 추가적으로 현금을 조금 채워 넣으실 수 있으면서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 중장기라고 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월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산 흐름을 봤을 때에는 그런 흐름들을 하반기 이후에는 외국인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IT 하면 또 소부장,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또 소부장 밸류체인 네. 라인이 워낙 한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도 못 가다 보니까 지금 네. 중소형주도 같이 힘을 못 힘들죠.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소부장, IT 소부장은 진짜 작년부터 계속 힘들었거든요. 네, 힘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안 오르는 분야 중에 할 거예요. 하나일 겁니다. 네네. 2차전지 오르는 와중에도 IT 소부장이 계속 안 올랐는데 맞아요. 2차전지 소부장 중에서는 그래도 그냥 차트만 보자면 좀 네. 더 이 저가 매수권, 월봉상으로도 좀 매력질 구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몇 개 네. 정도 좀 말씀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예.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종목들은 이제 2차 전지가 연결이 돼 있다거나 예. 로봇 쪽이 부가적으로 이런 반도체 소부장에서 더 뻗어나가는 밸류를 땡겨 올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주가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이미. 네, 소부장이라고 전부 다 죽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동신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전지로,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죽었다고 보기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월봉 차트 같은 경우인데 물론 고가 대비해서는 밀렸지만 계속 밑으로 막 120월선까지 밀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에서 멈추고 또 2차 전지의 밸류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가 고용 같은 쪽들도 꾸준하게 반도체 쪽이 좋은 상황에서 또한 로봇 쪽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연결이 돼요. 근데 주가는 역시나 이제 올라갔던 부분 31,000원까지 갔다가 이것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예. 120월선까지 무너뜨리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런 것들의 흐름과 1월에 좋았던 로봇 같은 쪽들 흐름을 받으면서 고용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그쵸. 1조 1,800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1월에만 이런 무거운 종목이 예. 거의 한 35% 예.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소부장이 힘든 상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쪽에 캐시카우를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 실적이 시황이 안 좋고 했다고 해서 죽어있는 업체들은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캐시카우를 어느 정도 깔고 방어를 해주면서 또 다른 분야 모멘텀이라던가 성장성이 있는 쪽을 가져다 붙이고 실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소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이거 주가 흐름이 예. 별로 크게 안 꺾였어요. 예. 이런 쪽들도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쪽이 좀 있고요. 여전히 이쪽이 태양광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런데 태양광의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높진 않아요. 한 18% 정도 되고 여전히 반도체 소재의 매출 비중이 57%에 달하는 기업인데 이런 쪽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실적 방어를 엄청나게 잘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2020년에 26억, 47억의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냈었는데 21년에 207억이 나왔어요. 예, 폭발적으로. 네, 그리고 작년에도 354억이 나왔어요. 이것만 숫자만 봐서는 너 정말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 맞니?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구체 사업이라던가 이런 쪽들 TMA라고 해서 트리멘트는 알루미늄이에요. 이거는 소재, 알루미늄 가공 기술, 반막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해왔었던 LED 사업이 좋지가 않은 시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쪽으로 이걸 돌릴 수가 있는 이게 LED 쪽인데 전구체라는 걸 쓰거든요. 전구체. 그 전구체는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좋은 태양광 쪽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도 그거에 맞춰서 반도체 쪽이 비중이 거의 60%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만 하고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다른 분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숫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 차장님의 전공 분야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및 소재 업종인데요. 네. 야, 이건 뭐 작년부터 뭐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이고, 네. 예, 이건 빠질 때마다 뭐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보고 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 셀 3사 대형주 네. LG 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일 텐데요. 일단은 요 세 개 대형사 중에서도 이제 네. 외국인들 2월 수급만 기준으로 보면 네. SK 이노는 팔고 엔솔이랑 SDI는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이 세 개 회사를 보는 네. 지금 시각과 그대로 좀 닮아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예, 차장님께서는 이 세 개 회사 뭐 경쟁력이라든지 향후 네. 수주라든지 뭐 수율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2차 전지 얘기하면은 항상 제가 이제 가끔 방송을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댓글들이 많아요. 이거를 어느 때 얘기하건 항상 그런 댓글들은 달립니다. 여기 바닥에서 20배 올랐는데 이거 사라고 너나 사라. 전 삽니다. 예, 삽니다. 그래서 삽니다, 제가. 예, 그분들이 안 사시기 때문에 제가 사는데, 글쎄요. 이건 이제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열차게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 산업을 폭발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시행을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가 본격 한 해예요. 그러면서 미국 쪽의 전기차 보급률이라던가 침투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란 얘기죠. 어느 회사들에 의해서? 예전에는 전기차는 테슬라 이 공식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 전 세계의 자동차 업체들, 특히나 미국 쪽의 공장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라던가 이런 쪽들과 조인트 벤처 아니면 공장, 설립 이런 식으로 10곳이 넘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미국이 왜 완성차 업체들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의 밸류체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한테 제발 좀 하이니켈 배터리 좀 줄래? 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 쪽 CATL 예. 하고 포드 손잡는다고 나오면서 기자분들이 막 글을 쓰셨어요. K배터리 위험한 거 아니야? 제가 딱 나가서 얘기했죠. 안 위험합니다. 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포드가 결국 포드 됐네. 네, SK 맞아요. 이노가 좀 SK 온이 시원치 않으니까 네. 포드로 CATL로 갈아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나왔거든요. 예. 근데 갈아타기보다는 일단은 CATL은 제대로 아직도 811 하이니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켈 비중이 80% 이상이 되는 배터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율을 뽑아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술력의 차이가 그만큼 있어요. 근데 포드가 노리는 건 뭐냐? LFP 배터리예요. 리튬 인산철. 저가형 배터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포드가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시장은 누구한테 미국이 다 뺏겼다? 테슬라. 테슬라가 예전에 막 80% 이상씩 점유율 가져가고 있었죠. 거기서 많이 파는데 테슬라가 지금 보조금 이런 정책에 맞춰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점유율이 자꾸 줄어드니까 가격 내리고 가격이 있죠. 나가고 네. 있잖아요. 또 사실 또뭐 네. 살짝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예. 보조금 혜택 나오는 거 세세하게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얼마 정도만 내리면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내려주고 여기에서 또 정책이 바뀌어서 이 정도까지 보조금 혜택 줄 거야 하면은 얄밉게 또 올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테슬라는 자동차 부문, 전기차만 하고 있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25%예요. 예. 근데 포드나 GM
이런 쪽들, 폭스바겐 영업이익률 얼마 나올까요? 5에서 7입니다. 현대차 얼마 나올까요? 5%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해서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었던 점유율을 끌고 오는 게 우리에게는 이득이다 라고 테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조금 혜택도 딱딱 얄밉게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Q가 늘어나죠. 그럼 P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일단은 점유율을 지키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점유율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일단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왔어요. 예. 네, 121선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폭등했고. 혹시 테슬라 네, 잠깐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예. 네, 이게 해주 차트인데 예. 지금 테슬라 네, 여기까지 떨어지고 산바닥 잡은 이후에 108달러 정도 수준에서 121선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예.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점유율이라던가 판매 대수는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거 피크아웃. 결국은 점유율에서의 피크아웃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GM,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 전부 다 뛰어들어서 더군다나 포드는 지금 가격 인하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늦게 후발주자로 들어간 만큼 테슬라 단기적으로 이익 깎이더라도 우리는 빨리 친환경차로 전환을 해야 되겠으니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는 선에다가 맞춰서 가격 인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GM하고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쪽들은 우리는 지금 그거 아니야 라고 일단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지켜가면서 영업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뭐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예전엔 테슬라 아니면은 현대차 두 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택지들이 마구마구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중에서 지금 차종으로 봤을 때 29개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25년 정도가 되면 150개까지 전기차 모델이 미국에서 증가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열차게 전기차를 팔고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 수급이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리튬이라던가 이런 쪽의 원재료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느냐에 결국은 완성차 업체들의 명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포드도 지금 SK온 쪽, SK온이 배터리 3사 중에서 지금은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는 SK온은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죠. 아직 분사가 안 됐기 때문에 빼놓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예. 사실상 항상 말씀드리는 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 둘이 지금 대세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시점에 가장 가까워진 두 개의 업체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하이니켈이라고 하면은 니켈이 80%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뭐가 좋죠, 여러분? 주행거리가 늘어나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니켈과 합성이 잘 되는 원료가 뭐? 리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포스코도 아르헨티나 연못 때문에 뭐 몇백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연모를 확보했네. 뭐 LG화학 이런 소재들 리튬 원재료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했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대세는 하이니켈 양극재로 간다는 거예요. 중국의 LFP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포드가 왜 CATL이랑 손을 잡았냐? 그것도 이제 기술 로열티만 지급하고 사실상 100% 공장은 포드 지분으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게 IRA 법안의 위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야 너네 그거 CATL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기술만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 그 공장을 세우려는 포드 미국 쪽에 주지사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도대체 니네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건데? 라고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드가 100% 지분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원재료 단에서 철저하게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중국 거 싼 탄산 리튬이라던가 이런 것들 들여와서 여기서 양극재 만들고 뭐 가공해서 하는 거는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게 2030년 계속 시간이 1년 흐를수록 미국의 IRA 법안의 핵심이 뭐냐? 원재료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조달해서 미국에서 생산해라가 포인트예요. 근데 그 비율이 40%에서 60%, 80%, 100%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지금 23년이죠?
포드가 CATL하고 손잡아서 공장 세우는데 몇 년 걸릴까요? 한 3년? 3년? 3년 걸리겠죠. 예, 예. 3년 빠르면 3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 26년이죠. 예. 그럼 그때 조달을 결국에는 중국에서 값싸게 받아와서 CATL이 여기에서 배터리 만들고 로열티를 수취를 할 구조가 돼야 될 텐데 과연 실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원재료 들어와서 하면은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고, 결국에 포드가 원하는 건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뿐만 아니라 엔트리 모델, 저가형 모델인 LFP 린튬 인산 철 배터리도 라인업에 갖춰놓고 같이 팔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어떤 차가 많이 팔리죠?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이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델 중에서 1위부터 3위까지가 픽업 트럭이에요. 그 뒤로도 뭐가 많이 팔리죠? SUV, 중대형 이런 것들 많이 팔려요. 그런데 중국 로컬 업체에 들어가는 것처럼 LFP 배터리를 탑재를 거기에다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출력 자체도 그렇고 에너지 밀도도 그렇고 하이니켈 배터리가 정답이기 때문에 중국의 CATL이나 BYD가 전 세계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들의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한국 배터리 3사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이니켈 배터리의 기술력이에요. 그런 쪽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이 세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기업도 많고 요즘에 폐배터리도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런 쪽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쳐다보실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폐배터리 언제부터 나올까요? 뭐 한 5년 뒤쯤 뭐 아니, 이렇게 5년에 안 얘기하는데요.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2026년, 7년 얘기하던데. 안 나와요. 예, 그거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뭐 택시만 다 예. 보급이 된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도 차 운전 다 하시죠. 내연기관으로. 1년에 몇 킬로 정도 뛰시죠? 뭐 보통 1만 킬로 정도. 그죠? 예, 많이 뛰시면 많이 2만. 뛰시면 2만. 예, 예. 그런데 이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400km, 100% 완충했을 때 400km를 갈 수 있는 롱레인지 모델로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물론 그 이상도 갑니다만 우리가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100% 충전해서 100% 그냥 방전했다가 충전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하는 경우에 배터리를 몇 번 충전할 수 있느냐? 1000번. 1000번 충전할 수 있어요. 예. 그럼 400km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번이면은 주행거리가 도대체 얼마죠? 40만 킬로인가요? 400만이죠. 400만이네. 네. 그리고 50% 쓰고서 충전한다라고 했을 때 5000번 사용할 수 있어요. 와. 그러면 200km 곱하기 5000번 하면 100만 km예요. 수리만 잘해서 쓰면은 그 정도 운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겨워서 바꾸지 않을까요? 지겨워서 바꾸고, 예, 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겨워서 바꾸는 정도가 돼야지. 근데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10만 킬로미터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뭐 한 5년 정도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이라던가 배터리 쪽에서 특별히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차는 조금 더 한 10년 이상 타는 걸로 아마 그 추세가 똑같이 내연기관처럼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배터리가 의미 있게 폐배터리 형태로 출현이 되려면 적어도 2030년 이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후, 8년 후의 밸류를 이미 땡겨와서 주가가 올라간다? 물론 돈으로 올라가면 올릴 수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반짝해서 양극재 올리고 배터리셀 올리고 더 이상 할 게 없네? 라고 하면서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 이런 쪽들 돈으로 쏜다라고 하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7, 8년 동안 계속 올리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던 것도 흔들리고 올라갔던 건 흔들리고 이거를 당분간은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너무 단기간에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셀 쪽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완성차 업체가 이제 셀이 배터리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배터리 셀 업체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지금 여기에다 껴드릴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가 수율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수율을 잡는 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설비를 국내에다가 설치를 해도 그리고 국내에 설치해서 수율이 나왔던 이런 장비를 해외에다가 그대로 공장 지어서 설치해도 수율이 안 잡혀요. 이건 근데 SK 이노베이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몇 년을 똑같이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인력의 문제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율을 먼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SK이노베이션 아마 한 70% 정도의 수율을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업체들은 뭐 지금 95, 막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많이 대량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양품 비율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포드가 하이니켈 배터리를 SK온에서 받아요. 그런데 야, 우리 이제 급격하게 모델 늘려가지고 많이 만들 거야. 그래서 너 배터리 이만큼 줘야 되는데 얘네가 수급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쪽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5년에 뭐 연간 60만 대 양산 목표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끼워 넣어서 우리 LFP 저가형 배터리도 좀 들여와가지고 생산 목표 이런 거 좀 맞춰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안 통해요. LFP가 장착된 차량이 유럽에서 1%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선진국 단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배터리고 중국 내의 로컬 업체들, 로컬 자동차 업체들이 그쪽에 통용이 되는 거고 상용차 같은 것들, 네. 빨리 달릴 필요가 없는 버스라던가 이런 쪽들에 이제 LFP 배터리가 부피를 키워서 그만큼 많은 배터리를 때려 넣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셀의 기술력 차이는 명확하다. 거기다가 SK이노베이션은 또 하나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수율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할해야 됩니다. 예, 분할해야죠. 근데 무슨 분할해야 되죠? 물분이죠. 물분하면 안 됩니다. 물분하면은 주주들 울분 터집니다. 네, 울분 터지니까 물분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돈 땡겨서 수율 잡아야죠. 네, 인적 분할해야 돼요. 인적 분할. 네, 물분하면은 기존의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완전 그냥 닭 줬던 그 뭐라 그러죠? 예, 닭 줬던 개 지금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인적 분할을 해야지만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있던 분들도 SK온에 주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분할을 하려면 인적 분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주들한테 다 배정된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되죠? 우리 이제 정유 사업부 떼냈어. 우리 이제 배터리만 하는 회사야. 라고 하면 그만큼 가치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 기업을 보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하니까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유사, 실적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떼어내고 수율이 잡힌다 라고 했을 때는 온전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처음에 상장했을 때 여기다 도대체 왜 CATL의 밸류를 갖다 붙여?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즉 그분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술력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온도 결국엔 수율 잡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돼야지만 제가 배터리 3사 중에서 살 수 있는 배터리사로 좀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셀이 가장 위에 있고요.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배터리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 하나가 뭐죠? 양극재. 양극재예요. 배터리 원가 비중에 누군가는 50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60이라고 얘기도 해요. 누군가는 40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대략 평균 내서 50으로 잡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배터리 수주 잔고 지금 얼마 얘기 나오죠 올해? 100조 원. 100조 원이 아니고 1000조 원. 1000조 원 얘기 나와요. 100조 달러니까. 네. 그럼 1000조 원 중에서 자 양극재 50% 잡으면 얼마? 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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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네요. 그거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이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포스코 케미칼이 더 탄력 있게 올라갔던 건 대규모의 양극재 수주와 더불어서 포스코 그룹의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죠. 포스코 홀딩스가 뭐예요? 아르헨티나 염호, 완벽한 고순도 염호예요. 981mg이 바닷물 1리터당 들어가 있는 초고순도의 염호예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탄산 리튬, 인산 리튬 형태로 먼저 뽑아와요. 그 다음에 탄산 리튬 가공, 그리고 그걸 그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해서 포스코 케미칼로 넘겨주죠. 그럼 거기에서 양극재 제조. 이런 것들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이 에코프로 비행과 LNF가 힘들었던 시기에 쫙쫙 뽑고 올라갔던 이유. 그리고 삼성 SDI가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던 이유가 이런 안정적인 염호를 일단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네. 이제 궁금한 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사, 2차 전지 양극재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맞아요. 자, 삼형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결국 이 삼형제 간 키 맞추기 여부인데 네.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네.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단기 눌림목에서 싸게 그럼요. 사고 싶어 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뭐 그런 단기 눌림목 포인트는 어느 정도에서 좀 네. 찾아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포스코 케미칼이야 뭐 잠깐 꺾였다가 121선 결국 지지 받았죠.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살 포인트예요. 이런 자리 61선 이런 121선 자리까지 만약에 이격을 주면서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살 자리라고 보시고 일단은 손절 잡고 사셔도 돼요. 근데 손절도 조금 크게 한 15% 이상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점은 이제 쌍고점 형성이 조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무리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공시라던가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쌍고점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은 일단 늘려왔던 지분율을 살짝 줄이는 행태가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줄이는 건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줄였다가 121선 정도에서 결국은 지분 줄이기가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업체들은 또 신고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과 저는 글쎄요 여기에서 더 사시라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냥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사시면 좋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차익 실현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르죠. 이건 에코프로 BM의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바닥을 칩니다. 여기까지. 바닥 치고 난 이후에 1월부터 가열차게 외국인 지분율 올라오면서 주가도 그대로 올라가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체가 있고 시가총액이 크고 이런 쪽들은 여러분들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지분 들고 50% 이상 들고 주무르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지분이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5일선 타고 너무나도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아슬아슬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작년 6월 말 정도 보면 네. 이때도 좀 길게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물대도 좀 형성된 부분들이 지금 3일째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지금 양봉 전환으로 오늘 장도 마감을 하긴 했지만 투자 동향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늘리고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바로 접근한다라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불안한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네, 예, 부담스러울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더 눌림목을 약간은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어차피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가라는 게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 조정이 오고 눌림목이 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또 악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테슬라 쪽에서 이제 FSD라고 해서 네, 완전 리콜, 자율주행, 예. 리콜을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카메라만 가지고는 완전 자율주행 안 되고요. 5G라던가 이런 통신망들이 연계가 돼서 커넥티드카, 통신 시스템이 갖춰지고 거기다가 레이더, 라이다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악재성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테슬라 지금 121선을 제대로 못 뚫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매물대가 되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이슈에 따라서 우리 배터리 밸류 체인들의 주가도 추가적인 하락이 모멘텀과는 관계없이 이런 이슈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밸류 체인 이제 가장 배터리 셀 쪽이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있고요. 그 밑으로 배터리 원가의 50%인 양극재를 하는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있는데 그쪽은 아직까지는 하이니켈은 아니에요. 네. 811은 아니고 622 정도예요. 그럼 니켈이 60% 그리고 나머지 코발트, 망간이 20%씩 들어가는 근데 니켈의 비중을 더 높이고 코발트 이런 거 낮춰야지만 배터리 원가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구반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라던가 아니면 NCA,
니켈, 코발트,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 이런 쪽들이 들어가는 그런 쪽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밑으로 또 하나가 이제 연결이 돼요. 이 양극재, 아까 50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필수, 원가의 60에서 70% 차지하는 휘토류, 어떤 거죠? 리튬인가요? 리튬이에요. 네. 네, 60%만 잡아도 500조의 60%는 또 300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수주 잔고로부터 여러분들이 밑으로 하나씩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배터리 단에서는 충분해요. 그래서 그거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던 대로 네. 포스코홀딩스 한번 추가로 볼까요? 엄청나게 좋죠. 뭐. 예. 지금 사실 너무 좋아서 네. 손가락만 빨고 있는 계속 52주 분들이 신고가죠.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의미 있게 막 늘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일단 이런 리튬 쪽에 산업들이 부각을 받고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들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단기적으로 이 위치 38만 원 정도까지는 이번 흐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런 식으로 터져주는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야지만 이거 뚫고 결국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철강보다는 이런 리튬 같은 쪽들의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갔었던 뭐 이런 가격대 50만 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배터리 셀, 양극재, 리튬 이렇게 3단계로만 지금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배터리 쪽 라인은 단기 네. 눌림목을 이제 좀 당분간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 네. 좀 더 지금 살만한 그 주가가 주식이 뭐 있나라고 했을 때, 네. 좀 어떤 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제가 이제 2차 전지도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원래 주식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게 예. 너무 좋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또 좋아하는 섹터가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죠. 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거 뭐 차트만 이거는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면은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매출 큰 거 루트로닉이 있어요. 루트로닉. 네.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최근 이런 식으로 예. 뭐 월봉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비올, 예. 네,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원택, 이거 지금 월봉입니다, 여러분. 와. 엄청나게 뚫고 올라가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정말 부각되던 업체들이 몇 개 없었는데 이런 장비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80-80 클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80여 개국 이상으로 수출을 하고요. 수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80%가 넘어요. 그런데 나가는 쪽들이 예전처럼 동남아 뭐 이런 쪽들이 아니고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쪽들에서 이 기기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쪽의 대학병원이라던가 이런 쪽들. 레퍼런스를 갖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제일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뭐냐? 이 장비들이 나간 이후에 뭐가 나간다? 계속적으로 소모품. 예. 소모품의 매출이 많이 나가는 게 답인 거예요. 근데 소모품을 많이 쓰려면 뭐가 돼야 되죠? 점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걸 더 많이 써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 연착륙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노랜딩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동남아라던가 이런 쪽들이 아니고 선진국 쪽으로 나가니까 1인당 와서 이런 피부과나 이런 쪽들에서 쓸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동남아와 선진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모품의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면서 우리가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한 K방산뿐만 아니라 K미용이 프리미엄을 톡톡히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단순히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왔어요. 100세 시대에 왔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20, 막 이렇게 수명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지 외양에만 신경을 쓸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 건강함,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잊혀졌던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인바디라는 기업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미군에 좀 공급한다고 좀 소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미군뿐만 아니라 예.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여러분들 아시죠?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스포츠 구단, 전 세계의 스포츠 구단 270여 개 이상에다가 인바디 공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올해 뭐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운동 가열차게 해볼까 하고 헬스클럽 가면 뭐 하죠? 이거 양손에 딱 잡고 하죠. 체성분 분석합니다. 그게 바로 인바디예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정용 이런 것들까지 C2C 형태로도 갈 수 있고요. C2B 형태에서 조금 더 판매 활로를 더 개척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결국에는 단순히 외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되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위한 이런 체성분 분석기, 스킨에서 바디까지 이런 확장이 되는 흐름들도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동성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런 쪽들까지 온기가 다 퍼진다라고 했을 때는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건강에 대한 예전에 보면 이제 막 이거랑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뭐 불로초 이런 것들 맞습니다. 네, 건강한 수명을 위해서 한때 엄청났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이거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바디 같은 체성분 분석기를 하고 있는 회사, 향후에 더 포트폴리오로 넓혀갈 수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사긴 또 여러분들 또 분명히 그거 나올 거예요. 또 얼마나 바닥에서 20배 올랐는데 사라고? 네,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거라서 제가 인바디라는 종목을 하나 더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다 SM 고생 많이 하시죠? 네네. SM 한번 차트 띄워놓고, 그냥 요즘 여의도에서는 그냥 이 SM이 돌아가는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그냥 대략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건 투자 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이제 저 팝콘 각으로 이제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예전에 SM의 이제 엔터 쪽, 이런 쪽들이 사실상 좋았었는데 이렇게 꺾였었던 이유들이 잠깐씩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 건 이쪽이 단순히 엔터뿐만 아니라 결국엔 NFT, 메타버스, 생태계까지 다 연결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2020년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유동성이 막 시장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왔다가 잠시 주춤을 했었던 건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서 걷어들이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네가 엔터지 무슨 메타버스하고 NFT야 라고 하면서 부여했었던 밸류를 깎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PER에 예를 들어서 40배, 50배 유동성들 들어올 때는 너 그렇게 받아도 괜찮아. NFT하고 메타버스 하면서 각각의 아티스트 IP 가지고 향후에 NFT 거래소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거래하고 할 거니까 라고 줬던 거죠. 근데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엔터가 메타버스야 하면서 밸류를 이제 40배, 50배 주던 걸 30배, 20배 이런 식으로 내리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불이 붙었죠. 리오프닝.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 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온라인 콘서트만 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콘서트도 한다고 하네. 네, 둘 다 한다. 그러니까요. 수익성이 또 개선되겠네. 믹스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는 와중에 이제 또 지분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들고 계시던 분들은 아마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파신 분들도 많을 거고 홀딩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하이브 쪽에서 일반 주주들의 지분을 얼마에 가져간다라고 얘기했냐면 12만 원이요. 12만 원이죠. 네. 예.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좀 분석한 걸 보면은 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엔터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지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9% 지분 확보해냈던 거에서 나머지 우리가 조금 더 해가지고 SM을 가져와서 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브 쪽에서 갑자기 이제 뛰어든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공개 매수가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화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1,000원을 애널리스트 분이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2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를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건은 하이브 쪽에서 그러면 만약에 카카오가 이런 공개 매수에서 지분을 더 끌어가고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수급이 SM에서 나왔어요. 네. 이거 아마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갑자기 맞아요. 어디서 수급이 들어왔고 어제 기타법인에서 맞습니다. 850억 샀죠. 근데 그동안에도 기타법인의 움직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조금씩 사왔는데 이건 이제 어제 IBK 증권 판교점으로 나타나면서 카카오의 우군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은 180억 사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 개인, 기관이 전부 다 던지고 기타 법인이 받아가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지분은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이브가
일반 주주들의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단기간에 조정이 되나요, 근데? 네,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예. 15만 원 이상으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약간 좀 투기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뭐 신규 매수를 해서 뭐 정말로 단기간에 뭐 30% 상한가 한번 먹고 나오자 이런 거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접근하실 분들은 5일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밑꼬리가 달리면서 5일선 터치하죠. 그럼 여기에서 사보는 거예요. 손절 잡고 한 12만 원 정도에.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 가격 얼마 정도 되는 수익 실현하겠다. 그리고 얼마 정도 되는 손절하겠다. 이걸 내가 사는 시점에 미리 결정이 머리에서 돼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들어가면은 올라가네 하면 어디에서 팔지 모르고 떨어지네 하면은 그냥 놔두면 또 올라가겠지 라고 하면서 뜻하지 않은 중장기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디에서 수익 실현하고 어디에서 손절하겠다 이걸 세워놓고 들어가시라 라는 말씀을 SM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올라갔던 AI, 예. 로봇 같은 것들도 5일선 타고 올라가면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AI와 로봇의 실체가 도대체 있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뭐 고피자나 뭐 교촌치킨에서 이런 걸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어디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 이상 올라가면 내 영역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체크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테마주, 최근 핫한 테마주 사라는 말씀 아니고 또 혹시나 재미삼아 건드려 분들은 반드시 손절 라인 딱 철저히 잡고 그럼요. 좀 네.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5월에 다시 한번 네. 장마차장님 모시고 또 쏠쏠한 투자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승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